자, 좀 아까 배웠던 완두랑 비교해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사람의 유전. 사람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완두가 아니니까. 완두가 장점이 많았죠. 그럼 장점이 사람의 유전 연구는 하나도 없어. 그죠? 첫 번째 어떤 단점이 있냐 그러면 한 세대가 길어서 다음 자손을 보려면 몇십 년 기다려야 돼요. 그죠? 문제점이 있죠. 두 번째, 자손의 수도 많지도 않아. 일반적으로 한 명씩 나요. 그죠? 한 명씩 났습니다. 자손의 수도 많지 않아서 통계 자료로 활용할 충분한 사례를 얻기가 어렵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아. 복잡해요. 쌍꺼풀이 있다 없다 왜 쌍꺼풀이 왜 쌍꺼풀이고 뭐 이렇게 뭐 두껍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형질이 있죠. 그래서 형질이 복잡하다.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임의로 교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제약이 좀 있어요. 완두랑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 사람이 어려운 이유. 완두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정도로 비교해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연구 방법은 가계도 조사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쌍둥이 연구를 하고요. 집단 조사, 통계 조사를 하는 방법. 최근의 방법은 DNA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거나 염색체를 분석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임의로 교배시킬 수 없으니까 이미 결혼하셔서 다음 자식을 낳고 또 얘가 결혼해서 다음 자식을 낳았던 그런 그 집안의 가계도를 갖다 놓고 이 어르신들과 여러분들과 자식들 중에서 혹시 유전병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얘가 유전병이었고 얘가 유전병이고 이렇게 막 알려줄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그럼 이 유전병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 라고 뒤늦게 나중에 알아내는 겁니다. 그 유전병의 특징을 그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을 가계도 조사 방법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쌍둥이 연구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자, 통계 조사는 뭐냐면 집단 조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에 유전병이 몇 명인지 누가 유전병인지 알아내는 거야. 다른 마을도 알아내고 이렇게 알아봐요. 이 마을에 유독 유전병이 많은 이유가 뭔지 어떤 집단조사 통계조사를 통해서 이 마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물물을 먹었더니 그 우물물을 통해서 이게 감염된 것 같아 이런 것들 알아내는 방법인데 어떤 한 집단의 통계를 내갖고 이 집단의 그 유전병이 많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런 연구하는 방법을 통계조사 방법이라고 해요.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유전병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 뭐 샘플을 많이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딱 집단을 정해놓고 하는 걸 통계 조사라고 하고요. 4번은 간단합니다. 4번은 최근에 기술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 하나를 뜯어내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DNA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PCR이라고 하는 이 DNA 증폭 기술을 이용해서 요만큼의 샘플만 있어도 샘플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어. 무한히 많이 샘플을 다 복제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실험을 한다. 이거 PCR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쌍둥이 연구를 좀 볼게요. 일단 쌍둥이 우리 저번에 발생 얘기할 때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쌍둥이는 생식세포가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난 모습이야. 난자 정자가 N과 N이 만났으니까 정확하게 EN짜리 녀석이 만들어진 녀석인데 이거를 수정란이라고 하죠. 수정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가
한 번 나날이 한 번 일어나면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죠. 그죠? 이걸 몇 세폭이라고 하게요? 2세폭이라고요. 2세폭이. 자, 이 2세폭일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세포의 개수는 2개죠. 하지만 붙어있죠. 이 상태 그대로 4세폭으로 이제 또 4세폭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돼. 두둑 분리가 돼서 너 따로 나 따로 분리됩니다. 두둑 분리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분리돼서 가다가 분리된 상태로 각각 진행돼서 얘는 또 나름대로 또 다시 2세폭이 나름대로 다시 또 2세폭에서 점점 진행돼서 각각 4세폭이 아이고 너무 많다. 각각 4세폭에서 각각 포백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각각 나는 여기에 책상하고 1번 나는 여기 책상하고 2번 각각 책상에서 각각 여기서 자라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각각 여기 1번 아이와 2번 아이가 둘 다 발생해서 둘 다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쌍둥이.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쌍둥이는 처음에 하나였던 세포가 둘로 나눠질 때 복제한 다음에 나누죠. 여기 있는 염색체와 여기 있는 염색체가 어때?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둘은 모양 생김새 그리고 성별 같아야 돼요. 얘가 여자이면 얘도 여자예요 합니다. 그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라 부르죠. 두 번째 이 녀석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불러줍니다. 하나의 난자로부터 출발한 쌍둥이라서 일란성 쌍둥이고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은 되게 완벽하게 동일해요. 일란성 쌍둥이는 그래서 연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둘이 완벽하게 염색체가 동일하잖아. 근데 얘는 미국에서 키우고요. 하나는 한국에서 키워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을까? 뭐 성장, 발육 상태 다 다르겠죠. 그죠? 정신세계는 다 다를 거고. 아무튼 환경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샘플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자랐어? 얘는 왜 이렇게 자랐지? 이거를 비교하기에 이보다 좋을 수 없죠. 둘은 유전자가 원래 동일했잖아. 유전자가 동일했는데 나중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환경 때문이구나. 환경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에 좋은 샘플입니다. 물론 일란성 쌍둥이도 샘플로서 가치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엄마가 그달에 컨디션이 되게 좋으셔서 난자를 2개를 퐁퐁 배란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원래 저 설명할 때 한 달에 하나씩 배란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배란을 2개를 동시에 하고 난자가 2개가 나왔어. 마침 정자가 들어왔는데 정자의 개수는 되게 많죠. 각각 수정을 해서 각각 착상을 했으니까 여기에 각각의 정자가 들어갔으므로 A와 B는 완벽하게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완벽하게 서로 다른 거예요. 염색체가 동일할 수가 없죠. 완벽하게 다른 개체가 각각 자라서 각각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태어난 것 뿐이야. 그지? 왜? 수정 날짜가 비슷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완벽하게 달라요.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만 들어줄게요. 오빠가 있는데 엄청 못생겼어. 우리 오빠 되게 못생겼어. 어우, 진짜 오랑우탄 같아. 근데 나는 여동생인데 나는 오빠를 닮았어. 둘은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둘은 어떻게 믿고 있어? 우리는 똑같이 생겼잖아. 일란성 쌍둥이야. 라고 믿고 있어요. 맞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저 저주받은 거예요. 그저 저주받은 거지. 이게 일란성 쌍둥이 절대 아니야. 성별이 다르잖아. 성별이 다르면 일란성이 아니죠. 그저 안 좋은 것만 닮은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란성. 그래서 쌍둥이는 기본적으로 환경이
어떤 영향을 사람에게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좋은 샘플이 됩니다. 알겠지요? 우리 책에는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항상 같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다를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같을 수 있죠,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저기 나와 있는 쌍둥이 연구까지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성염색체 잠깐 설명하고 문제까지만 볼게요. 일단 성염색체 유전은 뭐냐면 일단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가 있죠. 그런데 둘 다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니까 상동 상태입니다. 상동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EN equal로 시작합니다. 상동인 녀석이 46개가 있는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것을 남자라는 것은요, EN equal 44개가 상동을 이루고 있고 맨 끝에 한 쌍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거든요. 남자는 XY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즉 46개를 좀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EN equal 44 플러스 XX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 녀석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라서 이것을 성염색체라고 불러주고요. 이 44라는 숫자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항상 갖고 있죠? 공통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상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상염색체는 무려 44개고 성염색체는 2개죠. 개수가 이거 훨씬 많죠. 그러므로 상염색체를 통해서 다음 자식에 유전되는 유전 형질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성염색체를 유전되는 건 몇 개 없겠죠? 그래서 누가 상염색체를 유전되고 누가 성염색체를 유전되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 유전 4개고 4개. 성염색체 유전 4개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상염색체라고 암기하면 편리하죠. 그래서 이 성염색체 유전은 뭐가 있는지 4개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건데 오늘 배우는 상염색체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만큼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할 거라는 겁니다. 아마 혐알기 유전까지만 잠깐 소개할 거예요.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상염색체로 유전되는 것은 혐알기, 이마의 선 모양, V자냐, 일자냐, 보조개가 있냐, 없냐,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귓볼의 모양이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엄지가 이게 고등형이냐, 구분형이냐. 그죠? 여러분도 되나요? 이게 뒤로 넘어가나요? 이게 절대로 뒤로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한번 해봐. 넘어가네요. 넘어가면 구분형. 넘어가네요. 잘 넘어가네. 잘 넘어가네. 다 넘어가네. 신기하네. 안 넘어가는 것 같아. 안 넘어가죠. 고등형 여기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안 넘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절대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뭐가 낫다, 안 좋다가 아니라 형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겁니다. 이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 이제 혐알기 유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 우리 아까 우열의 원리를 적용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먼저 가계도. 자, 가계도를 쓸 때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남자는 네모로 표시해요.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요. 이 짝대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사랑의 짝대기예요. 결혼했다는 뜻이야. 결혼할 겁니다. 아빠랑 엄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을 때 일자로 나오게 돼요. 맨 왼쪽에 쓰는 얘는 누구냐면 첫째 자식. 왼쪽부터 첫째가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자식을 둘을 낳네요.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여자아이가 결혼했네. 남자랑 결혼해요. 여자랑 결혼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를 여자아이를 낳았고 둘째를 남자를 낳았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가계도 분석을 하는 거야. 가계도 분석. 사람의 연구 방법 중에 가계도 조사 방법이야. 자, 당신들 중에 미맹이 누굽니까?
미맹 아니구나 혀말기구나. 혀말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혀 말 수 있어? 혀 마는 거 어떻게 한다? 해봤죠? 뭐 해봤죠? 혀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말리는 사람이 있고 말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혀 말리가 되는 한번 해봐. 안 보이네.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혀 말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얘들은요 혀 말리가 되는 사람이 파란색, 혀 말리가 안 되는 사람을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혀 말리 안 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이 여자. 이 여자만 혀 말리가 안 돼. 나머지 다 혀 말리가 다 돼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상념색체 유전이니까 T로 쓰고 있어. T로. 자, 얘가 혀말기가 안 된다라는 건 소문자 T, 소문자 T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열성입니다. 혀말기가 잘 들어. 혀말기가 안 되는 게 열성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숨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혀말기가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났어. 뭔 소리야? 혀말기 안 되는 유전자가 둘이 만났기 때문에. 자, 이 T가 되려면 엄마 아빠가 하나씩 소문자 T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도 얘를 주고 아빠도 얘를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럼 오빠는요? 이 오빠는 혀말기 되죠?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일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뭐 어떤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지 유전자형이 오빠의 유전자형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시험 문제 쭉 본 다음에 이 중에서 유전자형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물어본다. 누구야? 얘라고. 오케이? 자, 얘가 정상 남자랑 결혼을 해요. 정상 남자도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죠. 그쵸? 맞잖아. 대문자 T가 있다는 건 혀를 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성이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자식을 보니까 전부 다 혀를 말 수 있죠. 혀를 말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얘가 이거이어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남편이 요거라면 얘랑 만나서 자식 중에 소문자 TT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마 이거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쓰는 것이 가계도 분석 방법이에요. 자, 그때 상념색체 유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벳의 조합을 가지고 다음 자식을 만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성념색체 유전일 경우에는 남자는 XY를 쓰고 여자는 XX를 쓴 다음에 X염색체 위에다가 유전자를 얹어가지고 전개해 나갑니다. 해볼 거야 나중에. 근데 상념색체 유전은 그냥 A 또는 T 또는 B 같은 내가 원하는 알파벳을 집어넣어서 우성열성 관계만 파악해서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문제 풀어볼게요. 41초까지 풀어볼게요. 나머지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